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민법 강의하는 강근호라고 합니다. 민법이에요, 민법. 오늘 첫 시간이죠. 첫 시간이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설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죠? 설레지 않아요? 나는 완전히 초짜다. 솔직하게. 꽤 많으시네요. 근데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데 우리 앞에 분 왜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뭘 써요? 지금 쓸 게 뭐 있어요? 첫 수업이다. 무슨 생각을. 근데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이제 요런 얘기 한번 드릴게요. 봐봐요. 지금 뭐라고 써있죠? 부동산 경매. 경매. 제가 경매 강의라는 건 아니고 저는 민법을 강의하는 사람인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한번 봐봐요. 이거 뭐라고 썼어요? 갑. 한자로 갑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을 그냥 지칭하는 거예요. 갑, 을, 병, 정 이렇게 하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법은 항상 이야기할 때 이렇게 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A라고도 하고 시험 문제에서도 갑은 뭐 을의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상용어다. 우리 공부하면서 법 공부할 때는 갑을병정이라는 거는 사람을 지칭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문제도 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출제자들은 A라는 사람이 갑이라고 하는 부동산을 가지고서 팔았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요. 예? 그럼 우리 보통은 이제 대다수는 어떻게 생각해요? 갑은 사람인데 부동산을 또 갑이라고 지칭을 해버린 거예요. 문제에서. 장난치는 거죠. 출제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으시면 돼요. 재미삼아. 첫날이니까.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뭐 그림 같아요? 집이에요, 집. 근데 그 밑에다가 제가 부연 설명을 했어요. 전용 75제곱미터고 도생주가 무엇이야? 도생주. 도시형 생활주택. 속칭 우리 흔히 요 동네에서 분양한 아파트처럼 생긴 오피스텔 있잖아요. 100세대, 150세대, 200세대 요런 오피스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요. 네? 근데 우리는 흔히 오피스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요 75제곱미터면은 방이 몇 개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전용이라고 해요. 전용. 예컨대 아파트라고 하면 아파트 베란다는 뭐예요? 공용이에요? 전용이에요? 서비스 면적으로 들어가요. 그럼 공용으로 들어가요. 베란다 빼고 나머지 면적. 그죠? 이 정도면 방 3개, 화장실 2개 정도 나와요. 그 정도 사이즈예요. 그죠? 자, 요런 게 이 사람 소유예요. 이 사람 소유인데 이거 지난달에 있었던 일이고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걸 사례로 드는 거예요, 지금. 실거래가가 이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것들은 아파트는 요즘에 뭐 폭락했다, 뭐 어쩌다 막 얘기 많잖아요. 그죠? 아파트는 거래량이 한 달에 예를 들어 서울 지역이다 그러면 한 달에 한 2만 건이 거래가 돼요. 작년 같은 경우. 근데 올해 같은 경우 거래량이 서울이다. 서울 전체 통틀어서 한 달에 얼마 나오는지 알아요? 거래량이. 한 달에 2만 명이 거래를 했어요. 작년도 요맘때. 근데 올해 요맘때는 한 달 거래량이 5천 건이 안 나와요. 황당하죠? 예? 2만 건 거래했던 게 요즘에는 5천 건이 안 나온다고요. 한 달 통틀어서. 서울 전체를 통틀어서. 인천은 다르겠어요? 그래서 아파트는요, 시세가 급변해요. 시세가 막 바뀌어요. 수시로. 얘네들은 아파트 작년까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얘네들은 많이 안 올랐어요. 얘네들은 떨어지기도 잘 안 떨어져요. 근데 확실한 거는 예를 들어 요 아파트를 처음에 이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할 때 여기 한 2억에 분양이 됐다. 그럼 내가 한 1, 2년 살다가 팔고자 한다 그러면 보통 1, 2천은 빼고 팔아야지 그게 시세가 나와요. 얘네들은 그래요. 그래서 인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특히 인기가 없는 이유가 아파트하고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아파트 살래 이거 살래 그러면 같은 값이면 100% 아파트로 가는 거예요. 왜? 이게 면적이 넓게 나와요. 같은 값이라도. 그래서 얘는 인기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보다는 얘가 저렴하니까 이렇게 가요. 어쨌든 그래서 보니까 실거래가가 실제 거래한 가격이에요. 19년이라면
우리가 부동산이 2배까지 올라갔을 때, 시세가 2배 치고 올라갔을 때가 언제였냐면 20년이에요. 20년, 21년. 그죠? 22년은 다시 이제 고꾸라지잖아요. 그죠? 가격이. 근데 얘는 20년, 21년에 거래가 없었고요. 19년에 2억 1천이고 18년에 2억 2천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아파트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우리가 이걸 산다 그러면 얼마에 사는 게 정상적인 가격이겠어요? 손해 안 보고 살려면. 손해 안 보고 살려면 아까 내가 힌트 드렸잖아. 예? 그쵸. 1억 8천 정도면 손해 안 볼 거예요. 1, 2천 빼라 그랬잖아요. 그죠? 정상적으로 부동산 경기 타지 않았을 때는 항상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전세가가 얼마 나왔냐면 21년 작년이에요. 1억 8천 나왔어요. 전세 가격이. 요거는 이제 그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거래 가격 나오잖아요. 실거래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럼 이건 객관적인 데이터죠. 그죠? 여기에는 잘못이 있을 수도 있나요? 근데? 이게 허위가 될 수도 있나요? 있어요. 이거 100% 믿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얼마 전에 빌라를 팔았는데 지난달에 빌라를 하나 팔았어요. 처분을 했어요. 근데 왜 팔았냐면 그냥 여러 사정이 있어서 예? 살다 보면 슬픈 사정도 있잖아요. 그죠? 하여튼 빌라를 이제 팔았는데 얘가 제가 10년 전에 이제 그 재개발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빌라를 하나 매입을 했어요. 그 당시 3,500에 매입을 했어요. 10년 전이니까. 그죠? 근데 이건 이제 7,000에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왜 사냐면 이게 지금 빈 주택이에요. 안 살아요, 사람이. 비도 새고 초창기에는 새도 주고 그러다가 너무 번거로워가지고 새도 안 준 거예요. 그냥 비워놨어요. 재개발만 되기를 바라고 요거를 이제 처분했는데 이거 누가 사는 줄 알아요? 사람이 안 산다니까 거기는. 그 몇 군데 이제 그 단지가 있는데 그 빌라야 빌라 단지인데 대지가 내가 한 채를 사잖아요. 그럼 대지 땅에 대해서 17평의 지분이 나와요. 17평. 그럼 평당 1,000만 원씩 하면 1억 7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파트 짓게 되면. 안 지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를 업자들이 산단 말이에요. 업자들이. 얘네들이 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업을 시켜요. 9천에 매입을 하는 걸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얘들이. 그럼 이 업자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여러 사람이 지분을 막 투자를 해요.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업자들이 모여가지고 A라고 해보잔 말이에요. 이 A라는 업자가 여러 사람한테 돈을 투자를 봐가지고 이 지역을 싹 매입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 아주 왔다죠. 그래서 여러분 길 가다 보면 모든 부동산, 아무 부동산이나 즉시 당일 매입 이런 거 나오죠. 이거 다 업자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실거래가를 올려버려요. 그 저한테 이만큼 주는 거예요. 이해 되셨어요? 왜 이런 짓 할까요? 얘들한테 이익이 될까요? 이익이 안 될까요? 이익이 되니까 하는 거겠죠. 손해보는데 왜요? 그죠? 저는 상관없죠. 어떤 일이 있어서 팔려고 하니까 저는 팔아서 좋은 거고. 다만 이게 최고 찍었을 때 1억 5천까지 찍은 빌라예요, 이게. 자리가 워낙 좋아가지고. 어쨌든. 가외고,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일단 들어보시면 아셔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제가 질문하는데 대답만 하시면 되고 관심만 가지시면 돼요. 자, 전세 가격이 21년 작년도 1억 8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경매로 나왔어요. 감정가가 얼마 나왔냐면 2억 1,400에 나왔어요. 그럼 2억 1,400에 경매로 내보냈을 때, 경매로 나왔을 때 이거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에 입찰한다 그래요. 이걸 내가 얼마 사겠다 가서 법원 가가지고 내가 얼마에 사겠다라고 입찰을 하는 거예요. 입찰한다는 건 내가 사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산다 그러면 나는 매수인이라고 해요. 매수인. 경매라는 거는 경쟁에서 매각하는 거예요. 경쟁적으로 매각하겠다. 내가 이거를 팔겠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매도인이고 여러분들은 살 사람이에요. 그럼 살 사람이 손 들면 되잖아요. 나 얼마에 사겠다. 그죠? 근데 안 사면 이 가격에 나왔는데 아무도 안 사면 떨어져요. 자, 내가 이거 10,000원에 팔겠다 그랬는데 아무도 안 샀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해요? 낮춰야죠. 9,000원에 팔겠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부동산에서는 지역에 따라서 저감한다 그래요? 깎는다는 얘기야. 낮을 저에 감축한다는 거예요. 낮게 깎아줘요. 지역에 따라서 20% 저감하는 경우도 있고 30% 저감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긴 이건 인천이에요. 이 주안에. 제가 주안에 20년 살아가지고 주안은 어느 부동산이 얼마인지 다 알아요. 심지어 이 동네 그 상가 있잖아요. 권리금이 얼마 붙었는지도 알아요.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사본 적은 없어요. 자, 인천은 30% 저감합니다. 그래서 얼마에 이게 낙찰이 됐냐면 최저가가 70%, 30% 저감해가지고 70%가 이제 최저 가격이 나왔어요. 최저 가격. 얼마예요? 1억 4,980만 원. 자, 요 금액에 사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잖아요. 그죠? 많이 남죠? 근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왜? 세금 내야 되죠? 이거 세금 빠졌죠? 양도하면 양도세 내야 되죠? 양도세도 빠졌죠? 그래도 남긴 남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 한 1,000에서 1,500까지는 남을 것 같아요. 괜찮죠? 네? 근데 어떤 사람이 1억 6,277만 7천 원에 낙찰을 받은 거예요. 이 자식이. 근데 더 웃기는 거는 뭐죠? 단독 입찰. 지 혼자 입찰했어요. 지 혼자. 아무도 안 사는데 지 혼자 딸랑 손들고 가가지고 내가 이만큼 사겠습니다. 그러면 단독 입찰할 것 같으면 예? 이 가격에 사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럼 얘는 이거 하면 취득세하고 양도세하고 다 물어도 크게 남지 않죠? 남아봐야 몇백 남을 거예요. 그죠? 세금이, 여기는 세금이 빠졌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문제는, 봐봐요. 얘는 20년, 그 좋던 부동산 호황기, 20년, 21년의 거래가 없었어요. 지금은 상황이 거래량이 완전히 죽었어요. 그죠?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럼 이거 수익을 만들려면 이 사람이 이거를 처분을 해야지 수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 한 1년 잡아야 된다고요. 그죠? 넉넉하게 1년 잡고, 운 좋으면 바로바로 팔리겠지만 세상에 내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갑니까? 그러면 얘가 이걸 단독으로 받았다면 얘는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진짜 고수다. 진짜 고수다. 아니면 바보다. 바보다. 얘는 어떤 생각에 이렇게 했냐면 이만큼에 사도 되는 거를 이렇게 해서 지금 얼마를 업시킨 거예요? 전 계산 잘 못해요. 원래 민법하면 계산은 잘 못해요. 하여튼 이만큼 업시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업시키면 이렇게 끝나면 되는 걸 200을 더 쓰고 70만 원 쓰고 7만 원 쓰고 7천 원까지 더 올린 거예요. 왜? 혹시나 누가 들어오면 자기가 1등에서 밀릴까 봐. 이해되셔요? 예를 들어 저 같으면 보통은 이런 거 경매될 때요. 한 번 저감해가지고 이걸 1회 유찰했다 그래요. 1회 유찰해서 이만큼을 쓰지는 않아요. 2회 유찰했을 때 그때 입찰 들어가는 게 보통이에요. 통상적으로 경매하는 사람들은 한 방에 이렇게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저는 그 역공을 해서 만약에 제가 들어간다 그러면 저는 요만큼에 들어가요. 근데 혹시나 또 어떤 또라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10,000원 하나 더 쓰고 말아요. 저 같으면. 근데 이날 제가 산에 갔단 말이에요. 입찰 당일날. 그래서 저거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 산은 무조건 가야 돼요. 등산을 좋아하니까. 산에 가는 날이라서 못 갔어요. 입찰을 못 했는데 그 다음날 딱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얘는 뭐예요? 바보. 초짜. 그러니까 왠지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제가. 어차피 내가 찜했던 물건인데 어차피 들어가도 보통은 두 번째 2회 유찰했을 때 들어가는 게 통상적인데 이렇게 들어갔다. 자,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런 걸 들었을 때 우리가 경매를 하자 안 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런 걸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가 왜 부동산을 알아야 되는지 느낌이 올 거예요. 잠깐만 생각해 보면. 그러면 갑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입찰한 사람, 단독으로 그것도 혼자 단독으로 입찰한 사람, 이 사람한테 지금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제가 처음 경매했을 때 15년 전이에요. 처음 경매했을 때 저기 공단 있잖아요. 어제 그 가자동 가기 전에 그 공단 쭉 있잖아요. 인천제철 옆에 쭉 공단도 있죠. 남동공단 아니 저쪽이고 여기. 네? 서부공단이라 그래요. 주안산단 말고 저쪽으로 항구 쪽으로 쭉 공단이 있어요. 가자동 쪽에. 가자동 뭐 성남동 이쪽에 그쪽에 공단이 있었는데 거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게 제물포 넘어가서 이제 공단이 하여튼 있었어요. 그 인천제철 가기 전에. 근데 거기를 이제 그 공단 지역에 이제 그 하나가 나왔어요. 경매가. 그게 감정가가 300 얼마였어요. 15년 전에. 처음으로 제가 입찰을 했을 때. 근데 300 얼마인데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공구상가. 공구상가인데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친구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저 공구상가 아파트 개발된단다. 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싸! 그래가지고 저거 아무도 안 사니까 내가 사야지 해서 딱 단독으로 입찰을 한 거예요. 저 혼자. 300만 원 입찰을 했어요. 의기양양이 딱 가가지고 이제 그 입찰을 할 때는 뭐를 해야 되냐면 입찰 보증금 10%를 납부를 해야 돼요. 법원에. 우리가 집 살 때도 계약금 10% 주잖아요. 그것처럼 법원에다가 이제 10% 납부하면 30만 원 납부한 거잖아요. 그래서 단독으로 입찰을 받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바보들. 저는 초짜인데 저기 아파트 들어서는데 그래가지고 딱 했거든요. 한 달 지나니까 거기가 아니래요. 아파트 들어서는 데가. 그 지금 15년 지났잖아요. 보니까 그 앞쪽으로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저기 그 제물포 쭉 해가지고 그게 들어선 거예요. 그게 거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새끼한테 친구한테 너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30만 원을 띄웠어요. 포기했어요. 그냥 입찰 포기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매할 때 10% 주잖아요. 근데 잔금 안 주고 중도금 안 주면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경매도 그래요. 그 생각이 탁 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초짜다. 근데 중요한 거 얘가 초짜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중요한 거지. 지금 뭐 남든 자기가 마이너스든 뭔 상관이에요. 저하고. 그죠? 근데 이런 인간 때문에 예? 이런 인간 때문에 제대로 수익을 못 내는 사람들도 생기더라. 세상은 참 요지경이에요. 근데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초짜였을 때가. 자, 그러면 지금 갑의 이 집이 결국은 낙찰받은 사람이 을이라고 해보자고요. 이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자, 이런 전체의 과정이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속에 녹아있다는 거죠.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이게 아파트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붙이는 걸까요? 법에 근거가 있는 걸까요? 법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는 게 주택일 수도, 단독주택일 수도 있고, 그죠? 이런 오피스텔도 될 수가 있고, 또는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법으로 정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법. 공법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공부하시게 돼요. 다 이 과목별로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알려드려요. 그럼 이 공법에서는 뭐를 얘기하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법에 의해서요 전체 대한민국을 다 법으로 선을 그어서 나눠요.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라고 해요. 아무데나 내가 땅이 있다고 막 건물 짓는 거 아니에요. 건물 지을 수 있는 땅도 있고 건물 지을 수 없는 땅도 있어요. 네? 아예 개발 못하도록 개발을 하는데 여러분 토지 개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토지 개발이 뭘까요? 지금 필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토지 개발이라는 게 뭘까? 맞아요. 건축행위. 처음이라고 하지 않았나? 오, 그래요. 처음 하시는 분이 이걸 알았다? 개발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대단한 수준이에요. 내공이 대단하신 거예요. 토지를 개발한다는 건 토지의 건축행위를 한다는 얘기예요.
건축이라는 게 뭐죠? 건축이라는 게 건물을 축조,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거나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땅이 있고 할 수 없는 땅이 있고, 이 땅에서는 상가만 지을 수가 있고 이 땅은 주차장만 지을 수 있고, 그죠? 이렇게 다 용도를 다 정해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 법에서 공부를 한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가격이 일정한가요? 일정하지 않은가요? 일정하지 않죠. 변하죠. 왜 변할까요? 왜 가격이 계속해서 변할까요? 그렇죠. 그게 바로 수요와 공급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시장이라는 건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언론에서? 전세시장? 전세시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시장이라는 게 마켓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업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전세시장하고 낙찰되는 경매시장하고 거래되는 거래시장하고 다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가격이 변동한단 말이에요. 강남 아파트는 30평이 예를 들어서 20억이다. 근데 인천의 아파트는 30평이 10억이다. 왜 차이가 날까? 10억도 안 돼요, 인천 아파트는. 그죠? 왜 차이가 날까요? 똑같은 콘크리트 건물인데.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뭐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가격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 공부하는 게 부동산 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공부하는 게 부동산 학이고, 그 부동산 학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을 부동산 학 개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네.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이 부동산 학 개론은 감정평가론도 들어가고요, 경제론도 들어가고, 이 경제론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경제학이에요, 경제학. 근데 부동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들이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공부하는 게 부동산학 개론이고, 자, 그 다음에 얘한테 법적인 소유권이 넘어가야 되죠. 경매로 입찰을 해서 얘가 돈을 냈으면, 다 내면 얘가 법적인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가 소유자라고 하는 증거 있느냐, 그거예요. 증거. 그렇죠. 그게 등기예요. 등기를 해야 얘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자였다라는 증거 있어요? 증거? 뭘 믿고 이 사람이 소유자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등기를 보고 아는 거예요. 등기를 보고. 그죠? 제가 제 와이프의 남편이라는 증거 있어요? 그렇죠. 가족관계 증명서가 아니라 혼인 신고를 하면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공부하는 게 공시법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갑에서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누가 업자가 중개 행위를 한 게 아니라 법원에서 한 거죠, 지금. 근데 법원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들 이 법원에서 이제 입찰하고 하는 거는 그래도 부동산을 좀 안다는 사람이 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집을 팔고 싶다 그러면 당장 어디다 내놔요? 네. 부동산에 내놓잖아요. 그 업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는 게 공인중개사법이다. 그런데 거기서 부동산에서 거래를 한다라고 해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 이 모든 과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세법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세금, 취득세 내고 양도세 내면 남는 거 없다는 말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최소한 그래도 1, 2천이라도 건지는데 이렇게 하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그죠? 그래서 그걸 공부하자는 게 세법이에요. 사실 실무에서 여러분이 현업에 이제 종사할 때, 부동산 업에 종사할 때 가장 여러분 현업에서 가장 중시되고 궁금해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 부동산 공법 이거 부분하고 세법 부분.
부분이 제일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이 돼요. 근데 저는 뭐 한다고요? 저는 민법 한다고요, 민법. 이렇게 해서 소유자가 이렇게 변동되는 과정에서 중개사가 끼면 어쨌든 소유권이 이동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개사 낄 때 여러분 집 팔려고 할 때 계약서 쓰나요, 안 쓰나요? 계약서에 문구 잘못 들어가면 혹시나 내가 모른다면 큰일 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게 민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례 하나 가지고도 공인중개사 공부에 필요한 과목들이 전부 다 녹아있다는 것 느낌이 오시죠? 근데 왜 제가 민법을 제일 나중에 말씀드렸냐? 얘만 부동산 학이지, 그것도 개론이라는 말은 개괄적으로 설명한 거지 디테일하게 다 찝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 빼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공법, 공시법, 중개사법, 세법이죠. 얘 빼고 얘는 학문이에요. 그냥 학, 부동산학. 물론 얘도 법이 약간 들어가긴 해요. 그런데 부동산학 개론 빼고 나머지는 다 법인 거예요. 모든 법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민법이에요. 이거 모르면 이거를 당연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법에서 쓰는 언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 쓰는데 법전에 드러나는 언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을 이제 법대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민법을 이제 법과대학 있을 때, 지금 로스쿨 생겨가지고 그런 게 없어졌어요. 저 때는 로스쿨이 없었어요. 만약에 그때 로스쿨이 저 때 있었다, 지금처럼 많이 뽑는다 그러면 저는 벌써 합격하고 판검사 했겠죠. 예. 그게 좀 아쉽기는 해요. 근데 지금도 뭐 그렇게 그때보다 지금 이 상황도 나쁘진 않아요, 저한테는.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법을 공부할 때 대학 4학년 동안 민법을 4년 내내 공부를 해요. 왜? 민법은 모든 법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법을 공부했다 그러면 민법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왜냐하면 민법에 있는 용어들이 다 바뀌어요. 상법으로 가면, 또 공법으로 가면, 또 뭐 다른 법으로 가면 이게 용어들이 다 바뀌어요. 바뀌는데 같은 원리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가 가장 기본이다. 모든 법에서는. 그래서 민법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법을 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민법이다. 필기할 건 없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그렇고 필기하실 건 없어요. 예.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이제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은 크게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두 개로 나뉩니다. 같은 날 봐요. 같은 날. 1차 시험이 부동산 학개론 이렇게 읽어요. 부동산 학개론 그래요. 그렇죠. 부동산 학개론이에요. 소방이다 그러면 소방학개론. 물리학이다 그러면 물리학개론. 근데 보통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보통 그러지 않고 이상하게 이 업계에서 그냥 학개론 그래요. 어차피 부동산 공부니까. 그래서 학개론이라고 해요. 얘가. 1번부터 40번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민법하고 민사특별법. 제가 담당하는 과목이 무슨 법? 민법. 이거 쓰지 말라니까. 오늘 책이 나오거든요. 책 나오면 이런 건 다 나와요. 그리고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고, 안 써도 돼요. 41번부터 몇 번이에요? 80번까지. 그래서 얘 4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40문제 다 맞추면 100점이에요. 점수로 환산하면. 그러니까 한 문제당 몇 점? 40문제 다 맞추면 100점이에요. 한 문제당. 네? 2.5점이에요? 저 계산을 못해요. 아주 못해요. 심지어는 이제 오늘도 담배 사다가 카드가 안 되길래 현금을 줬더니 10,000원을 줬는데 얼마를 거슬러 줬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더니 제가 설득을 당했어요. 제가 잘못된 거예요. 모든 걸 저는 계산 자체를 못해요. 아예 안 하기로 했어요. 살면서 계산을. 관심이 없어요. 어쨌든 2.5점이라고 치면 이거 다 맞으면 이제 100점이죠. 그죠? 그럼 한 문제당 2.5점인 거예요. 그래서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을 보는데 2차 시험 몇 과목이에요 지금? 3과목이죠. 근데 보니까 1과목, 2과목, 3과목 및 세법 그래가지고 공시법령하고 세법을 묶어서 40문제를 내요. 그러면 요거는 1번부터 40번, 41번부터 80번. 그리고 얘는 81번부터 120번까지 가야 되겠는데, 과거엔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 시간이 얼마예요, 지금? 한 과목도 60분 잡아도 6일은 6, 6, 22, 6, 37, 180분이잖아요. 3시간 동안 오줌을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시험을 1교시와 2교시로 나눈 거예요. 중간에 쉬라고, 화장실 가라고. 그래서 2차 시험이 1교시, 2교시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개편이 돼가지고 그런 거고, 옛날에는 이거 한 번에 다 봤어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화장실 갈 시간이 생겼다. 그런데 1차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쉬고, 2차 시험 1교시 보고, 쉬고, 2교시 보고, 그날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루에 다 보는 거예요. 오전에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요거 보고 쉬었다가 요거 보고 그 다음에 그날 당일날 바로 답안이 나와요. 가답안이. 네. 그럼 보통 이제 당일이면 알게 되죠. 자,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 사람이 점수를 이제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언제 시험 보냐면 매년 똑같아요.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에요.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그럼 핸드폰 검색해 보세요. 며칠인가? 그러니까 올해가 22년이니까 23년이죠. 내년에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23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그 며칠이에요? 28일이에요. 그럼 내년 23년 10월 28일 날 이제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자, 60점 받았어요. 부동산 학개론에서. 학개론 60점. 그 다음에 민법 60점이에요. 평균 얼마죠? 60이죠. 그럼 이 사람은 합격이에요. 1차 합격이 되는 거예요. 60, 60이면 합격. 그러면 이 1차를 합격한 사람만이 2차 시험을 채점을 해요. 그래서 2차 시험 보니까 80 나오고 45 나오고 얘 60 나왔어요. 이게 왜 이러냐면 보통은요, 부동산 공법에서 고득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지엽적이고 낯설고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지 못한 용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공포의 법이라고 해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면 공인중개사법에서 고득점을 해서 얘한테 점수를 줘야 돼요. 그래서 공부 전략을 그렇게 짜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공법 90점 받는 분들도 봤어요. 90점 받는 분들도 봤는데 그런 분은 정말 1년에 제가 경험하기로 한 3년에 한 번 정도, 한 명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잘못된 공부 방법이에요. 자기가 공법 선생을 하지 않을 거라면, 그죠? 그리고 이거 다 맞는다 그래서 공법 선생하는 것도 별개의 문제예요. 전공하는 거하고 안 하고 강의하는 거하고 달라요. 예. 그래서 보통은 공법은 고득점 안 합니다. 과락만 피하면 된다 그래서 면과락을 해야 돼요. 면과락. 과락만 피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얘 평균은 얼마죠? 평균 내면 얘가 60이 되려면 15점이 있어야 되죠? 그럼 여기서 20점 남으니까 15점 넣어도 60은 넘잖아요. 그럼 얘는 합격인 거예요, 이제. 자, 이렇게 하는 거를 1차와 2차 시험을 당일날 봐가지고 합격을 했다. 그럼 1차, 2차가 같을 동해요. 같은 차죠? 이걸 동차 합격이라고 하는 거야. 동차 합격. 이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공부를 해서 내년 10월 28일 날 시험 보면 당일날로 바로 결정 납니다. 동차라고 해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부동산학 35점 받았어요. 많이 틀렸죠? 그죠? 65점 까먹은 거예요. 100점 만점에. 근데 민법 엄청 잘했어요. 85점. 그럼 평균 몇 점? 평균 몇 점? 1차 평균.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90.
120점 맞아요? 확신이 안 들어요. 120점이죠? 그럼 평균 2로 나누니까 60이죠? 합격, 불합격? 불합격. 왜냐하면 모든 과목이 다 40점 이상인 전자에서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그런데 얘는 평균은 60이지만 얘가 과락이 과목에서 낙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과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떨어질 락, 과목에서 떨어질 락, 과락됐다 그래요. 근데 낙제할 때는 니을이 니은으로 바뀌죠. 광합성 작용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런 거 있잖아요. 국문 법칙에서 이게 과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목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 40점 이상이어야 돼요. 그걸 과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과락이 있으면 안 돼요. 한 과목이라도 40점 밑으로 가면 평균이 60점이 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게 좀 생소할 거예요. 과락이라는 제도가. 근데 우리 고시라는 거 있잖아요. 국가 고시라는 거는 다 과락이 있어요. 모든 고시에 과락이 있어요. 그래서 한 과목이라도 낙제를 받으면 안 된다. 아시겠죠? 제가 중개사 시험을 한 10번을 봤어요. 10번을. 10번을 왜 봤냐면 시험장에 가서 바로 풀잖아요. 그죠? 민법은 제가 다 맞을 자신이 있으니까 그 자신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생 중에는. 시험장 못 들어가요. 이런저런 핑계대고. 저는 다 들어갔어요. 10년을. 그럼 10년을 들어갔는데 제가 부동산학을 알겠어요? 집불도 모르겠어요? 집불도 몰라요. 집불도 몰라요. 상식으로. 그래서 운 좋으면 제가 40점 넘거든요. 그래서 한 5번인가 6번인가 합격을 했어요. 근데 시험장을 왜 들어가냐면 시험장에서 바로 풀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회사로 보내요. 문자를 해서.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정답을 발표하는 거예요. 국내에서. 근데 제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쪽팔리지만. 그래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제가 한 10년 동안은 전국에서, 국내에서 제가 제일 빨리 답안 발표하는 선생님이었어요. 지금은 안 해요. 못 해요. 힘들어서. 들어가는 게 힘들어요. 나이를 먹었는지. 자, 어쨌든 보통은 시험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이제 시험지를 긴급 입수해가지고 풀어요. 빨리 풀고 최대한 빨리 발표하는 거예요. 예, 시험장에서. 올해도 제가 제일 빠르긴 했어요. 시험장에 안 들어갔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합격한 적도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요게 들어가면 아무리 이게 100점 맞더라도 꽈락 들어가면 안 된다. 자, 그럼 이 사람은 2차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합격점 나왔죠? 불합격이에요. 1차가 안 되면 2차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채점 자체를 안 해버려요. 1차는 통과 의뢰인 거고 1차를 통과해야만 2차 시험을 채점하고 2차 시험이 평균 과락 없이 60점 넘어야 합격인 거예요. 그죠? 세 번째, 이 병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차가 과락 없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합격이네요. 2차를 봤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돼요? 불합격이죠. 그러면 내년에 시험을 봤는데 1차만 합격했잖아요. 그럼 이게 언제예요? 23년도죠? 내년. 근데 이 사람은 23년도에는 어쨌든 1차 합격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24년도에 1차를 면제받고 2차만 시험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합격 점수가 나오게 되면 최종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동차로 가는 게 가장 좋은데 운 없으면 이렇게 내년에 1차만 합격하고 2차는 좀 점수가 모자라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한해서 1차가 면제되고 2차 시험만 준비하시면 돼요. 비교적 동차하는 것보다는 순조롭겠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정말 거지 같은 상황은 뭘까요? 이 셋 중에.
이거는 뭐 합격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을과 병 중에서 정말 그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제일 안 좋은 경우. 을? 병? 병? 2차 다음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거지 같은 상황인 거예요. 1차를 합격했어요, 내년에. 근데 그 다음에 1차 면제되고 2차만 준비했는데 이런저런 일로 바빠가지고 보통 시험이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8월부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좀 공부한 게 있어가지고 바쁜 생업에 종사하다가 모자란 거예요. 꽝이에요. 다음에 꽝이면 지금 몇 년 잡아먹은 거예요? 2년 잡아먹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25년도에는 1차부터. 이게 제일 거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다가요, 10년 넘기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응? 진짜 그렇다니까? 제가 사법시험을 공부를 했는데, 20살 초반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고시반이 있어요, 학교에. 그게 40 먹은 형이 있더라니까. 사법시험도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1차는 객관식, 2차는 주관식. 같은 과목이 주관식으로 나오기도 해요. 과목이 더 많죠. 여러분들이 책을 이제 중개사 관련해서 책을 구매하시고 책을 쌓아놓으시면 한 이만큼 올라올 거예요. 이만큼. 근데 사법시험은 곱하기 한 100배는 될 거예요. 책을 쌓아놓으면. 과거에 그랬어요. 근데 당장 그래도 힘든 건 어떤 경우냐면 이거예요. 평균 60이 넘었는데, 평균 60인데, 꽈락 나왔단 말이에요. 또는 여기서 한 문제가 모자르는데 2차는 넉넉하게 합격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네? 그 사람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1차가 안 되면 아웃이니까. 근데 이 사람보다도 더 힘든 상황이 되는 사람은 1차 합격하고 차년도에 2차 떨어져 버리고. 그러면 2년은 훅 잡아먹는 거예요, 이제. 어떤 상황이 되시겠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 그쵸, 동차합격이죠, 동차. 그 동차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별의별 경우를 다 봤는데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이분들은 티를 잘 안 내요. 왜냐하면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1차 합격하고 2차 불합격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떨어지더라도 본인이 좀 모자라서 떨어졌네. 또는 처음부터 열심히 하시면 웬만하면 합격하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생업에 바쁘고 뭐 하다 보면 이게 잘 안 돼요. 집중을 못 해요, 공부를. 공부에 집중을 못하면 당연히 점수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평생 저는 민법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이제 대학 졸업하고 사법시험 공부하다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이제 기자로 취직을 한 번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또 저희 세대는 그런 게 있어요. 조선일보 기자에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하고 고시 이제 한 친구들하고 같이 만났는데 너는 거지 같은 그런 언론사에 가가지고 그런 짓을 하느냐, 소위 민주주의에 반하는 그러한 언론사다,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저희 때는. 팬덤이었어요, 팬덤. 특히 고시했다, 그 당시 민주투사들 어쩌고저쩌고 막 학생운동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걔네들 시각에서 고시한다는 것은 역적이었어요, 역적. 정권에 빌붙어서 사는 놈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제가 그걸 못하고, 32살의 나이에 이제 할 수 있었던 게 이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벌써 20년 전 얘기예요. 20년이 넘었죠. 근데 민법을 평생, 그럼 20년 넘게 했으면 제가 민법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가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름? 쟤도 책도 쓰고, 뭐 논문도 쓰고 많이 했으니까, 박사까지 끝냈으니까. 예. 그러면 제가 민법에 대해서는 대단한 고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그래요. 그게 안 그래요. 평생 붓글씨 쓴 사람들은 나이 드시면 점점 고수가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손이 떨려요.
그 평생 살림하신 분들은, 김치 담그고 하신 분들은 나이 드시면 좀 완전 고수가 돼가지고 한 번 담그면 누구나 먹으면 뿅 가게 만들 수 있나요? 안 돼요. 때가 있는 겁니다.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저도 그랬어요. 한때 사법시험밖에 제가 한 게 없지만, 공부한 경험이 없지만 10년 동안 고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이탈리아, 그때 그 당시 이제 제2외국어 선택하는데 영어도 해보고 일본어도 해보고 불어도 해보고 매년 바꾸면서 독일어도 하고 다 있어요. 전 세계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 건 다. 왜냐하면 어떤 과목을 제 선택을 했는데 운이 좋으면 얘가 쉽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막 하는 거야. 지금은 뭘 다른 걸 한번 해봐라 그러면 못 하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네. 때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이제 해본다라고 했잖아요. 젊으면 더 좋아요. 몰입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나이 드시면 능력이 떨어져요. 이 머릿속에 기억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요. 점점 퇴화한다는 거죠.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지금 보니까 연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네. 아무리 봐도 저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연세가. 아무리 봐도. 그쵸? 난 좀 너보다 먹었다 하는 사람. 제가 너무 뻥치시네. 한 번 더.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지금 과목은 대충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내년에 10월 28일 그때 동차 합격을 목표로 지금부터 공부를 할 것이다. 여기까지 전달이 됐죠? 네. 요쯤에서 한번 쉬고 갈게요. 한번 쉰다 그러면 10분이에요.